한국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 동해 깊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국의 불법 어업과 해양자원 약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진짜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 환경 다큐멘터리스트로 지난 7년간 해양 오염과 해양자원 보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북극해부터 태평양까지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위험을 카메라에 담아왔지만 동해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동해는 다른 바다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각한 환경 문제가 없는 깨끗한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동해 불법 어업과 해양 생태계 파괴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메일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와 기록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켜야만 하니까요.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현대 기술 없이 광활한 바다를 지킨다는 건지요. 그래서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을 향하는 비행기에서도 제 생각은 여전했어요. 중국의 불법 어업도 생존을 위한 것이고 단속보다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보호와 생존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이야기를 만들 생각이었죠.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바다는 겨울바람에 거칠게 일렁였고 항구에는 작은 순찰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맞아준 건 최진호 연구관이었습니다. 마른 몸매,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노트북이 인상적이었죠. 최 연구관은 내일 새벽에 출항한다고 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중국 불법 어선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긴장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할까? 그냥 소규모 불법 어업 정도겠지. 그런데 최 연구관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형 장비도 많은 인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증거 그리고 끈기만 있을 뿐이라고요. 중국 어선들은 최첨단 장비와 대규모 선단으로 움직이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불가능한 싸움 아니냐고요. 최 연구관은 불가능해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기 때문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작은 조사선에 올랐습니다. 겨울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어둠 속에서는 수평선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암흑이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 연구관의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북동쪽 20해리에서 중국 불법 어선 활동이 포착됐다며 이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즉시 선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 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바닷바람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음이었죠. 그리고 곧 보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빛 몇 개였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1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그물망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관은 그것이 밑바닥 그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긁어가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엄격히 금지된 어업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산호초, 해초, 바닷속 모든 생명을 한꺼번에 쓸어가는 파괴적인 방법이라고요. 우리 배가 접근하자 중국 어선들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배들은 우리를 향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최 연구관은 증거 확보를 지시했고 모든 대원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어선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꺼내 촬영했지만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중국 어선 하나가 우리 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우리 배는 재빨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 대원이 이런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중국 어선들이 그물을 던져 우리 배의 스크루를 조여버리려 하기도 한다면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새벽 3시간의 추적 끝에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해양경찰과 주변국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하는지 물었을 때 최 연구관은 동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국 민족의 생명줄이었으며 이제는 미래 세대가 의지해야 할 터전이라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바다는 죽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도 함께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도 이해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바다 전체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 앞에 너무 편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았던 중국 거대 어선들의 불빛, 바다 밑바닥을 쓸어가는 거대한 그물망,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려는 작은 한국 조사선의 고군분투. 최 연구관은 다음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젯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중국 선단이 몰래 들어와 멸종 위기종을 싹쓸이해 가는데 때로는 30척, 50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규모 작전이 어떻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 연구관이 보여준 위성 데이터와 레이더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중국 선단이 움직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연구관은 중국 어선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 교란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다니기도 한다고요.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새벽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하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땅과 달리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GPS나 위성 없이는 어디가 어느 나라의 해역인지 알 수 없죠. 정확히 그 점을 이용해 중국 불법 어선들은 대담하게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연구관은 문제가 단순한 불법 어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해초를 다 뽑아가면 물고기의 산란지가 사라지고 밑바닥 그물은 바다 지형까지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훼손된 바다가 회복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과 중국 간의 자원 경쟁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최 연구관은 법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제 조치를 취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그것은 종종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바다를 지키려는 것이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엔 국경을 초월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 밖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해양수산부의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의 모든 선박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간색 점들이 모두 의심 선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거나 신호를 간헐적으로 끄는 중국 배들이라고요. 불법 어선을 실제로 납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은 모른 척한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 또는 항해 장비가 고장났다고 말하면서 증거가 명백해도 끝까지 부인한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중국 선원들. 이게 과연 단순한 생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강릉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마을의 한 노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거친 손과 깊은 주름이 평생 바다와 함께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이 바다가 풍요로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뛰놀고 해초밭이 푸르렀지만 이제는 바다가 허전해졌다고요. 중국 어선들이 큰 그물로 다 쓸어가니 작은 고기들도 없어졌고 소규모로 어업하는 한국 어민들은 잡을 게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소규모 어업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너무 단순한 시각이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불법 어업이 한국 소규모 어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최 연구관에게 오늘도 출동하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날이 좋아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맑은 날일수록 중국 어선들은 더 많이 움직인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잔잔할수록 중국 약탈자들은 더 활발히 움직인다는 사실. 평화로운 표면 아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조사선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던 수중 카메라였죠. 바닷속 실상을 직접 담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국제수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최 연구관이 신호를 보내자 저는 수중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내려갈수록 바닷속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맑고 푸른 물결이었지만 10m, 20m를 내려갈수록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30m 지점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넓은 바다 밑바닥이 마치 농경지처럼 긁혀 있었습니다. 산호와 해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물고기도 드물었습니다. 마치 사막처럼 황량했죠. 최 연구관은 이게 바로 중국 밑바닥 그물이 지나간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의 숲을 모두 베어버린 셈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어획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의 파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중국 불법 어선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우리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잊지 못할 장면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포착한 황폐한 바다 바닥 그리고 그 위에 외롭게 떠다니던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난민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화면을 분석하던 최 연구관의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바다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섬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배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울릉도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울창한 숲, 그리고 가파른 절벽이 인상적이었죠. 섬의 한 어부 박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가기만 해도 고기가 잡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도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중국 큰 배들이 다 쓸어가기 때문이라고요. 특히 밤에 몰래 들어와서 작업하는 중국 배들이 문제라면서 아침에 나가보면 어제 설치한 그물이 다 엉켜 있거나 없어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 역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이 일을 계속하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젠 미래가 없다면서 바다가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생활 방식 자체가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위협받고 있었죠. 울릉도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학교 앞에서 만난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우리 바다 살리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바다의 위기를 알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선생님이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면서 바다 지키는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맑은 바다와 그 속에서 뛰노는 물고기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작은 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진실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중국의 불법 어업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최 연구관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해의 생물 다양성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해 생태계는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희망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위성 감시 기술도 발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바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뒤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인터뷰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제목은 단순 명료하게 정했습니다. 숨겨진 전선 동해에서의 싸움.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환경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여러 방송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국제해양보호단체들이 동해 문제와 중국의 불법 어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최 연구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제 덕분에 한국의 목소리가 세계에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국제 압력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 항구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조사선이 정박해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 연구관은 훨씬 더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가 강화되었고 위성 감시 시스템도 크게 개선됐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중국의 불법 어업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링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이 줄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더 교묘해졌지만 한국도 더 똑똑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 어선들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순찰선이었고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레이더에 중국 불법 어선 신호가 잡혔습니다. 순찰선은 재빨리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전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어선은 도주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선원들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관은 검사팀과 함께 어선에 올랐습니다. 30분 후 그는 돌아와 밑바닥 그물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 입에는 납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선원들의 폭력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는지 물었더니 최 연구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고 있다고요. 한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국제적인 감시망이 강화됐고 불법 어선의 활동이 즉시 관련국에 보고된다고 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졌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과 국제협력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울릉도의 그 작은 어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덜 들어오니까 한국 소규모 어부들이 숨 쉴 공간이 생겼다면서 물고기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시 만난 그 여자아이는 이제 합창단에 들어갔다며 자랑했습니다. 바다 노래를 만들었고 다음 달에 발표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수한 초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최 연구관과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갈 길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매우 멀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넓고 우리의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느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다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보호해야 할 생명의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건 단순히 어획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자원 분쟁 정도로만 생각했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숨겨진 전선 희망의 물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환경 다큐멘터리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고 UN 환경 프로그램의 공식 추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다큐멘터리 상영 후 받은 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작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낸 손편지를 스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다며 자신들도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수한 약속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연구관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국장이 되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메시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동해의 생물 다양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환경보호의 의미가 아닐까요? 화려한 선언이나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 매일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중국의 불법 어업에 맞서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드는 변화의 물결.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 지킴이들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영감이 이제 글로벌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마음도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파도처럼 전해져 더 큰 물결이 되길 바랍니다. 지키는 것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